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님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과 이견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못해서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게 된 것이고,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재구성원들은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의 두 번째 주제, 인터뷰에 이은 두 번째 주제 제목이 바로 등장했는데요. 일단 뒷부분에 보시죠. 잘못된 만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빅텐트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쳤는데 찢어진 상황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빅텐트를 같이 치자고 한 분들은 잘못된 만남.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앞서서 영상으로 먼저 두 인물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음은요, 이낙연 대표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 정치인이죠. 최근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진단을 좀 내는 게 있어요. 어떤 이유도 밝힙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성급하게 통합 선언을 했고 묻지마 통합이 부른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만남이고 이 통합해서는 안 되고요. 예.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성정당의 사수를 여기 와서 부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제3지대 통합을 왜 합니까? 이준석 대표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목소리의 그 분위기 보면 약간 이게 험악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 현상이 찢어진 텐트가 된 건데, 강민구 변호사? 열 하루 11일 걸렸습니다. 딱 11일 만에 빅텐트가 뭐 쪼개졌다, 기둥이 뽑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쪼개진 개혁신당입니다.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꼽은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서로 주도권 다툼이죠. 처음부터 그 두 당이 합했을 때 그 화학적 결합이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동상이몽을 하는 건데, 각자 자기가 그 당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고 자기의 당으로 만들려고 상대방을 이용한 거죠. 서로 정말 사랑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먹는 그런 적대적 M&A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떤 무게의 추가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준석 대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이낙연 대표가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찢어진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 다음은요, 뭔가 좀 의문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계속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이 개혁신당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관련된 목소리 좀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한테는 새미래와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또 어떤 또 다른 분에게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다 목금토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모든 얘기, 여러 가지 공방의 근본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선거운동은 이준석 정권, 공천권은 김종인 정권, 그리고 이낙연은 그냥 어디 지역구 출마, 이렇게 해서 이낙연을 지워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박찬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당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이건 이미 기획이 있었고 뭔가 사전에 짜여 있는 걸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당했다 그러면은 당한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당한 사람이 정치권에서 당한 사람이 바보 아니냐 지금. 이럴 줄 몰랐냐. 사실은 빅텐트가 쳐지는 과정에서
설 밥상에 급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우와 두루미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여우는 넓은 접시 쓰고 두루미는 긴 접시 써야 되는데 예.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여우는 누구, 두루미는 누구입니까?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주도권 다툼, 누가 선거를 주도할 것이고 예. 또 비례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빅텐트 안 쳐질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이제 급하게 이제 합당 통합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것을 사실은 양쪽의 장점이 부각되었어야지 시너지가 나오는데 예. 이준석 대표 그러면은 막 논쟁적 이슈를 주도하면서 선거판을 막 뒤흔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통합하고 나서 그걸 못했어요. 오히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자리에 조홍천 의원이 나와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몽골 기병처럼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렇죠. 일주일을 시간을 벌었다. 이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렇죠. 통합을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사라져버렸고 또 이낙연 대표는 뭐 신중함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의 어떤 정도 뭐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원칙 이런 걸 예. 강조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서로가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 그런 통합이 되다 보니까 뭐 지지율이 일정 특정 조사에서는 4%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개혁신당이 뭔가 승부수가 필요했고 예.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승부수를 걸었다. 그래서 자신이 정권을 쥐고 선거를 이끌겠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해서 예. 비례도 쫙 세우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당한 사람들이 나 당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은 이제는 사실 정치적으로 대위기에 빠진 거라고 봐요. 이준석의 수싸움에서 밀렸는데 이준석한테 예. 수싸움에서 밀렸는데 뭐 새로운 민주당 만들겠다, 진짜 민주당 만들겠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바보입니까? 이준석한테 수싸움에서 밀린 사람이 과연 리더십과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예. 점에서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의 그 뭐 기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도권 싸움에서 완승을 한 거고 이낙연 대표는 그 긴 연륜과 과거 대선 후보로 1순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으로서 예.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 예. 그래서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친 오늘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이제는 새로운 미래라고 소속을 밝혀야겠네요. 김종민 의원과 전화 인터뷰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은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김종민입니다. 예,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실 텐데요. 우선 통합 11일 만에 결별이 됐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측의 기획설, 뭐 기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종민 의원도 약간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통합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통합을 했는데, 통합하자마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며칠 동안 막 이제 되게 불안정했어요. 지지자들이 다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당원 게시판에 뭐 2,000명이 탈당을 했다, 팩스가 쌓인다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지지율이 특히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1%가 나오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통합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복주 씨 문제하고 정권을 나한테 줘라 두 가지 이유로 됐거든요. 예. 배복주 씨 때문에 이게 우리 지지자가 떠나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의사결정이 안 돼서 지금 뭐 통합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의사결정이 안 돼서 지지자가 떠나간다. 그래서 정권을 나한테 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고 이 두 가지를 안 들어주면 통합 재검토하겠다. 기자회견하겠다고 기자회견 이제 시간까지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후에 이거 통합해가지고 뭔가 이게 자기 지지층이 엄청나게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통합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합을 재검토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가 이제 조홍천 의원 후보님이 말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통합 재검토하는 거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이제 설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통합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토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예. 그걸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이낙연 대표가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의 역할이나 뭐 아니면 뭐 존재 자체를 예. 그러니까 통합의 애초에 합의 자체를 깨는 그런 결정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거죠. 뭐. 지금 그동안 사실은 개혁신당 내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인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나온 이름이요. 네. 함익병 씨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두 인물의 이름이 거론된 건 왜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함익병 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잘 익숙한 분이 아니니까 예.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뭐 그냥 이제 수그러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 얘기를 꺼냈어요.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함익병 씨에 대해서는 좀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좀 진도가 안 나갔고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대표도 그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계속 김종인 대표는 이제 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는 어디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낙연이 나가면 한다, 이낙연이 없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로 빨리 출마를 하고 예.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이 선거운동의 역할을 안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지역구 다 출마해라. 예. 광주 가라. 예.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정권은 이제 이준석한테 다 위임해라. 예. 이 두 가지가 결국 이낙연 대표가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아야 김종인 대표를 이제 모시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무리한 그 수를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인 의원께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왜 애초에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는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애초에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 빅텐트라고 하는 여론의 그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그동안 이제 개혁신당 이름으로 올라갔다가 예. 뭐 정책 발표 한두 개가 좀 시선을 끌었지만 그 정책 발표가 또 찬반이 있는 거고 별로 이제 그게 이어지질 않으니까 예. 별로 이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국민의힘에서 영남에서 뭐 많은 의원들이 나올 거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예. 사실 막상 한 명도 지금 안 오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빅텐트로 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는 좀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막상 또 해보니까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떠나가는 거. 이건 더 심각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오늘의 이런 이 사태, 이건 뭐 사태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벌어졌던 이 결별까지의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갈등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밖에서는요. 잘 팩트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논평들을 하잖아요. 이미 우리 사자가 합의할 때 예.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해 놓은 게 있어요, 구두로. 이게 이제 그 6명의 비례대표 공심위를 만들어서, 공관위를 만들어서. 예. 각자가 좋은 사람을 다 추천하자. 예. 그래서 뭐 비례대표가 당선관을 10명이다 그러면 한 200 정도 추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추천을 각자가 해서 그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순위 결정을. 예. 국민 패널을 결성해서 한 120명 정도의 국민 패널 결성해서 거기에서 공개 경쟁으로 하자. 이거를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 합의입니까? 예? 예. 구두로 합의한 겁니까, 그거는? 예.
예.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공개적인 국민들 약속한 거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례대표 관련해서 뭐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알력이 생길 일이 없어요. 다 공개적인 경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뭐 저나 누구라도 예. 비례대표를 챙겨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무슨 쭉 정치를 이렇게 해왔던 관계가 아니고 각자 민주당에 있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 누구한테 특별히 기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사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첨예하게 싸울 만한 사안은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를 모시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포기하고 김종인 대표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서로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양쪽이 다 패권 정당 사당 때문에 나온 사람들인데 예. 여기는 비례대표를 아예 뭐 어떤 한 사람한테 정권을 위임해서 한다? 그럼 국민들이 이 당을 신뢰하겠냐? 그리고 비례대표에 응모한 사람들도 그런 식의 공천에 대해서 승복하겠냐? 이런 쟁점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서로 간의 알력이라든가 예. 누가 더 많이 차지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방향을 바꿔봐서 어제 김영주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박용진 의원, 윤현창 의원 등이 이 의원 평가에 대해서 강한 불만 제기와 함께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분들과 향후에 함께할 가능성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새로운 미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저희가 양당 심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양당 기득권 정치 심판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해야 된다. 자, 이 길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공천이 거의 막장 공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막 민주당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공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천을 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천 파동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나는 뭐 승부하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로 힘을 모아서 이 이재명 사당화되어 있는 이 막장 공천을 바로잡는 뭔가 공동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새로운 미래가 그런 의원들과 진짜 민주당 정신으로 이재명 이 민주당으로는 이 이재명 공천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어떤 지지자들의 민심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에서 반발하시는 분을 향해서 김종민 의원 말씀 들어본 당을 나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안에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시되 안 되면 나와서라도 전 싸워야 된다. 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이 공천해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못 해요. 아마 윤석열 정부 심판이 실패할 거고 그게 국민들한테 조만간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이 필요해요, 지금. 요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결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관련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거 혹시 호남 표심을 좀 강하게 의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을까요? 호남 표심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일당이 아니니까 민주당 쪽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어떤 뿌리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또 탈당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재명 사당화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당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 국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민주당 정신이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이 다양한 에너지들을 결합시키고 한 발 더 나간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이재명 민주당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우리가 민주당에서 하고 싶었던 거,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사당 때문에 가로막혔던 거, 그걸 하고 싶다라고
우리 새로운 미래를 만든 거죠. 예. 그게 이제 진짜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얘기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귀를 잡는 어떤 대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분들 향해서 나오세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놨어요. 나오세요. 같이 가자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계속 해볼 건데 아까 오늘 상황에 대한 평가 두 분 말씀 좀 들어봤고요. 요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이 쪼개졌어요.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남은 개혁신당의 의원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의원 숫자는 곧 정당 보조금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하나 낸 게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서 지금 생긴 겁니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의석수가 5석이 이제 안 돼요. 4석으로 줄었어요. 이럴 경우 개혁신당은 이미 지급된 국고 보조금 지금 6억이 지급됐다고 알려지거든요. 이거 전액 반납하겠다. 법적으로 반납이 안 되면 어떻게 기부라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된 이준석 대표 목소리 좀 들어보죠. 통합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의심받아서 어떤 선거 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상의 어떤 반납 절차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 그러면은 뭐 공적인 기부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희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라. 자, 일단 뭐 어떻게 결정을 하겠네요. 법적으로 아마 반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기부를 하겠다 이거네요. 지금 일단 현실화 됐습니다. 4명이니까요. 6억 정도의 돈을 어디다 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그런데 오늘 요 모습을 보고 정치권 인사에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던 정치인들은 많은 경우 결별이 많이 이루어졌다. 꽤 된다 숫자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군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이제 늘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정치 혹은 이제 분열의 정치를 했다 이렇게 비판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과도한 성과주의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작용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성과주의와 작용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성과주의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것을 갈등을 뭐 불러일으키든 논쟁적 이슈를 던지든 어쨌든 성과를 내고 지지층을 집결하는데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갈등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실제 힘의 쏠림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말하자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왜 그 작용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준석 대표는 작용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용의 힘은 이준석 대표 본인의 몫이지만 반작용은 타인의 영역입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언제나 본인이 치고는 잘 나가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상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거나 혹은 동조해주지 않고 오히려 반작용으로서 거기에 반한 꼭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 캐릭터와 그런 자세들이 예. 굉장히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조급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게 눈에 잡히는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 아마 합당을 선언하고 나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정말 지지자들의 이탈 세력이 정말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갔어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정치적 캐릭터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논쟁적 이슈를 던지더라도 꼭 어떤 식으로 성과를 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합은 넓혀놨으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뺄셈이 되는 이걸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어떤 성과주의에 대한 그 집착과 그다음에 예. 잘못된 어떤 작용의 힘을 이준석 대표가 성찰해보지 않는 한 앞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은 직면하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요 이준석 대표와 관해서 오늘 어떤 모습이 한 가지 있었다 그래요. 그걸 화면으로 좀 정리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무슨 포스터 같은데요? 파혼 책임은 이준석, 이낙연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이게 누가 이런 포스터를 만든 걸까요? 화면 좀 크게 볼까요? 누가 했는지 나올까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낙연 지지자들로 나오는 거군요. 아,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준석에게 위자료를 요구한다. 정당 보조금 6억 원을 이낙연에게 반환하라.
아니 이게 6억 원은 세금이에요. 이게 뭐 위자료 쓸 돈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미래 줘라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요거 지금 여선홍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이 포스터 관련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권에서 선거 캠페인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는 아마 여야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했던 정치인들과는 자주 결별했다라는 것도 여야가 모두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가 너무 세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무조건 이 주도권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과 뭔가 생각에 약간 좀 걸림돌이 되거나 지체되는 거를 도저히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피드를 못 따라오는 다른 정치인들은 이제 배제시키고 이제 가는 건데.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때도 뭐 열차를 출발했으니까 탈 사람은 타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지지율이 막 안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개혁신당은 출발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나 뭐 이런 여기 민주당 쪽에서 가신 분들이 자꾸 뭐 명분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막 걸림돌을 이제 막 계속 이제 막 일으키니까 이제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럴 줄을 몰랐을까?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수싸움, 뭐 기싸움에서 완전히 이제 판정패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김종민 대표죠. 대표인가요, 의원인가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니 뭐 양당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속 민주당 정신을 이야기하고 뭐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오늘 민주당 얘기를 많이 꺼내놨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칫 정말로 뭐 최근에 이제 민주당 뭐 공천 사정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뭐 노이즈가 조금 생기니까 거기에 기대가지고 또 뭐 약간 또 민주당 뭐 이삭죽기 가능할까? 아까 김종민 의원은 완전히 러브콜 보내셨잖아요. 이 얘기를 했어.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라고.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그냥 뭐 진짜 이야기했던 게 명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들의 뭔가 정치적인 뭔가 살아남기 위한 뭔가 이런 뭐 사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지지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6억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위자료라고 그래요, 지금요. 뭐 이게 뭐 본인들이 당연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막 생산해내고 비판하는 게 뭐 큰 명분이 있어가지고 나온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뭐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고요. 오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설명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만 따로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잃어버리고 있는 민주당의 정신, 가치, 품격 이런 것을 되찾는 그런 민주당을 바깥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을 언젠가는 다시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찬 교수님, 혹시요 저렇게 민주당 얘기 오늘 많이 끌어놓은 게 총선 끝난 뒤에 민주당으로 복귀 가능성 이런 거 혹시 생각하면서 하는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명분이 제가 아까 이제 명분과 실리를 다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뭐 몇 달 안 됐어요. 2달, 석 달도 안 됐습니다. 민주당 탈당할 때 뭐라 그랬냐면 탈당의 명분이 제3의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제3의 선택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런데 제3의 선택지라고 빅텐트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옵니다. 그 텐트가 지금 찢어졌습니다. 그 텐트 찍고 나오면서 이번에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원칙이 원칙은 뭐고 명분이 뭐냐는 제3의 선택지와 진짜 민주당은 좀 다른데요. 상황만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을 나올 때는 핑계가 필요했고 지금 또 대통합의 텐트를 찍고 나올 때는 민주당의 이삭죽기가 보이니까. 그런데 그 이삭들도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좀 그래도 의원 배지를 좀 달겠다 이런 뭔가 보여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한테 수싸움에서 밀린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삭들 주워 가지고 우리들 잘 챙겨 발화를 시켜줄까? 기대감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아까 포스터도 그렇고 아까 패널분들 말씀하셨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할 정도의 상황인데 뭘 믿고 표를 얻을 수 있나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은 예. 참 안타깝긴 한데 예. 명분도 왔다 갔다 하고 실리는 실리대로 못 챙기고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저 당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그냥 불쌍하다. 그 느낌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지지자들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위자료 내놔라 6억 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종민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천 관련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뭐 탈당까지 하시는 그런 의원들 계시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분만 정리 좀 해봤어요. 이제 평가 하위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게 비공식 여론조사인데 아예 배제가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김영주 의원은 어제 탈당했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 여론조사 배제. 박용진 의원은 지금 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재심 신청한다는데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공통점을 보면 친문 또는 비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우선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선, 무슨 밀실, 사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 게 의원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너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죠. 당 지지율이 좀 오늘도 만나고 뭐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부당하게 공천에서 그렇게 탈락되는 또는 경선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집단화할 걸로 보여요. 그게 공정한 과정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제3자의 시각으로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나 아까 김정민 의원 말씀 보니까 공천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지금 집단화해서 뭔가 반발해서 당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는 그 친문계하고 이제 친명계가 나눠져 있는데 예. 이번 공천에서 아마 친문계들이 대거 학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승리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이번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지더라도 그 다음 대선에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친위 세력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지. 본인도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천하게 되면은 이런 공천 학살하게 되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는 패배한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나서도 예. 본인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당화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뭐 김영주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 박용진 의원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고 예. 거기서 민주당계에서 친문 세력들이 나와서 갈 때가 지금 이낙연계 그 새로운 미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하고는 이게 결이 맞질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안 맞았듯이 그들도 역시 그 개혁신당에 가봤자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호남을 어떤 그 지역적인 기반으로 한 어떠한 그 지역 감정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문 세력들이 또 다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또 이런 어떠한 또 다른 중텐트를 또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거고 결국은 이 이낙연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삭죽기를 계속 해갖고 본인들이 어떤 세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준비된 내용은요. 이 사안과 약간 파생된 거예요. 약간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눈길을 잡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좋아요 클릭입니다. 좋아요 클릭. 이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어떤 글에 대해서 SNS상에. 좋아요라는 거는 공감한다는 뜻을 익히잖아요. 그랬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 좋아요를 누른 그 글의 대상이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해시태그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뭐 검색에 편하게 글도 써놓잖아요. 이게 이준석이 사기쳤다? 이준석 사당화, 뭐 이재명 사당화 이런 글들이 써 있는데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아요를 누르고 보고 처음에 반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약간 뭔가 공감을 하고 약간 조금 어려워졌구나라고 약간 마음을 두는 듯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기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 근데 이게 또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이루어지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자 해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화면에 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SNS 글을 스크롤 하다가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빨리 쭉 올려서 보잖아요. 그걸 하다가 단순 실수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려묘, 고양이가 놀다가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였거나 고양이가 그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누른 거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이잖아요. 근데요, 이런 비슷한 설명이 앞서서도 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한 2년이죠. 2020년 11월이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것. 여기 보면 이재명 사이코패스 뭐 이런 게 나와요. 막 맹비난하는 글이거든요.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그랬다가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랬다가 취소가 됐는데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반려묘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서 잘못 눌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누른 것 같다. 이런 설명이 또 나왔어요. 이번하고 아주 흡사하죠?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글에 좋아요.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글에 좋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명해요. 범인 색출했는데 찡찡이다. 고양이가 그랬다. 이거 최수영 평론가? 네. 근데요, 이게 왜 유독 이런 민감한 사안에 이게 고양이가 누를까요? 꼭 이게 혹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 지지 의사를 밝힌 게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아니 그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찡찡이가 눌렀을 수도 있다. 예. 그걸 바라고 한 거겠죠.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이 국면이 탈출될 것 같으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대변인실에서 이제 2년 반을 근무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는 관리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약주 한 잔 드시고 쑥 보다가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뭐 고양이 손에서 놀다가 뭐 고양이가 누른다. 고양이가 뭐 키보드를 합니까? 뭐 문자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말 이 글을 진심이 담겼지만 진심이라고 하면은 이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라도 그냥 우회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준석이 사기쳤다와 이재명 사당화가 동시에 해시태그 올라와 있잖아요. 예. 두 가지가 함축적인 거잖아요. 이준석이 사기쳤기 때문에 이낙연은 피해자가 된 거고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니까 지금 내 친문계로 혹은 비명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럼 거점이 하나 마련돼 있다는 신호를 좀 보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대통령이 페북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유사한 글에 관련된 글에 그다음에 본인의 심정이 약간 대변된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한 다음에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실수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다고 해명을 했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중은 이미 발산이 된 겁니다. 메신저의 뜻은 메시지로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명문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는 사라졌다. 이제는 갈등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는 내홍에서 내전으로 갈리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여소영준 행정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SNS 활동과 관해서 이쯤 되면은 SNS를 조금 안 하시거나 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가올 텐데 저런 것 때문에. 뭐 아까 그 평론가님이 이제 뭐 해석하신 대로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과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대통령께서 뭐 의도를 가지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는 사실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설명이 스크롤 이렇게 빨리 올려보다가 실수로 누른 거거나 고양이가 한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뭐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다른 글들도 이런 비슷한 실수가 많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별 중요하지 않아서
보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민감하니까 주로 또 주목을 받은 것 같다. 있고, 네. 전혀 정치적인 의도는 없어 보이고요. 특히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뭐 예컨대 조국 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면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는 창당하거나 탈당한 그 와중에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는 이야기는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의도를 뭐 이렇게 응원해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파생된 건데 갑자기 좋아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갑자기 왜 좋아요가 눌러졌을까? 근데 내용이 참 묘하긴 했습니다.